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폭락했습니다. 여야 간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싼 빅딜 협상이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금리, 수출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북한에서는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이슈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에 여야 정당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잘한 것은 없는데 최고 지지율이 예. 국민의힘 생긴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정당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폭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제 집권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야당이었다가 소수 야당이니까 사실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집권당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곽을 갖춰가면서 컨벤션 효과가 컨벤션 효과가 이제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지지부진해요. 그냥 자기들까지 내분에 청문회도 뭐 제대로 저격도 못하는 것 같고 완전히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쓰고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내분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성추행에 또 튀어나오고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사건 이게 아마 결정타를 먹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박완주 의원 사건은 12일 날 났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단 하루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뒤에 조사를 하면은 다음 주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정권 바뀌고 한 게 계속 그 금수완박에 국회에서 정상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습도 보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국정에 이제 운영에는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 발목을 넘어잡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 이렇게 사실 그 국민의 어떤 그 뜻이거든요. 민의인데 계속 들어가서 뭐 그냥 싸움박질만 하니까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45%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매주 조사를 하거든요. 한국갤럽은 5%가 올라갔고 민주당은 31% 아닙니까? 그러면 14%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은 10%가 지난주보다 폭락했는데 저는 지난번 한동훈 청문회에서 그 철험애들이 정말 어이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실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실체를 보는 느낌이 있는 거죠. 14% 이제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되고 45%가 된 거 아니에요. 2014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당이 잘했으라기보다는 여당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뭐 안정화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 민주당은 사실 이제 지지부진한 데다가 청문회 할 때 이제 뭐 최강덕하고 뭐 몇 사람이 보이고 최강욱 뭐 이수진 김남국 아주 쇼를 했죠. 쇼를.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었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정을 맡겨놓았구나. 저런 사람들이 지금 지난 그 5년간 우리 국정을 이끌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 같은 게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에도 훌륭하고 그 경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가 돼가지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큰 목소리 내고 설치고 깡패 갖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엄청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게 드러나면서 이제 일단 뭐 야당이 됐는 데다가 그런 실체가 이제 더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그 3, 4일 이 직무평가가 잘하고 있다가 52%로 11%가 아주 수직 상승을 했어요. 전에는 뭐 한 40 초반 아니었습니까? 43% 뭐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37%고 5년 동안 잘할 것 같다. 전체 5년 동안에 이게 60%고 못할 것 같다는 2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착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가 이제 일단 처음에 워낙 낮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보통 뭐 초기에 보면 70%, 80% 그렇죠. 지지율이 있는데 여기는 뭐 40% 초반대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낮게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제 막판에 물론 선거도 워낙 박빙이었기도 했고 또 그 물러나는 대통령이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 매체 환경도 사실은 좀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게 아주 낮았다가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그 도어 스텝에서 기자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 전에는 못 보던 모습이죠, 사실은. 과거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도 춘추관은 저 청와대 외곽에 있어갖고 대통령이 저쪽 끝에 그림자도 볼 수가 없죠. 거기 뭐 수석도 잘 안 와요. 안 오죠. 기자회견 때나 한번 대통령 얼굴 보려고 와서 이렇게 또 서 있는 거 외에는 뭐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폐쇄적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좀 폐쇄적이었잖아요. 그런 폐쇄적인 소통을 보다가 지금은 뭐 좀 큰 덩치에 털레 걸어가다가 서서 물어보면 막 답을 해요. 조금 어떤 때는 보면 아슬아슬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제 언론의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그 소통의 형식이 이제 상당히 바뀐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긍정평가한 이유를 이제 보면 서로 막 엇갈리는데 일단 그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7%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30여 명의 장관을 국회 인준 없이 임명해버렸잖아요. 34명이나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그게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했지만 뭐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34명이나 했으니 뭐 10명 해도 사실은 부담이 없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용인수를 보면은 한 번 쓴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그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통령의 이런 자질이 전에부터 보였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검찰총장 뭐 특검 그다음에 뭐 이게 중앙지검장 하면서 수사에서 엄청난 뚝심을 보였고 추미애 뭐 법무장관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공약 실천 8%. 이제 공약을 실천을 이게 이제 그 부정평가는 공약 실천 안 한다도 있는데 아는 거 있죠. 긍정평가도 공약 실천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 600만 이상 주는 59조 추경 통과시켜서 해버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걸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집무실 이전 행거도 이게 재밌는 게 집무실 이전 행거를 잘했다는 사람도 이제 한편 잘했다고 하지만 또 이게 미흡하다고 보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도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오히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제 반영돼 가지고 부정평가는 보면 이제 집무실 이전한 게 30%가 부정평가예요. 근데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좋다고 보고 서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구체성을 갖춰가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또 뭐 취임식에다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그 국민의 힘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동반 상승 효과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갤럽에서 특이한 것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전 후보에 출마하고 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전 인수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은 좋게 본다가 37%, 좋지 않게 본다가 48%예요. 네, 네. 11%나 차이가 나고 네, 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좋게 본다가 51, 안 좋게 본다 34, 네, 오히려 17% 여기는 좋게 본다가 또 플러스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로 이렇게 도망가서 방탄 출마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대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출정식 하는데도 친문 의원들 한 서너 명은 아예 얼굴도 안 비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이제 당신이 뭐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뭐 달랐던 모습이 영상으로 다 잡히기도 했죠. 그래서 지역 정서는 사실은 이제 안 좋은 거죠. 뭐 연고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당선되기 쉽다고 그러니까요. 계양 주민 뭐 오기만 하면 찍어주는 거냐, 그 숙이냐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제 그 조금 모양새는 안 좋지만 이제 실리, 방탄 이런 걸 목표로 이제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반영이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씨로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 지금 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제 여기 가서 하여간 이제 생존의 어떤 그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제 이 정치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자체는 이제 좋게 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저희가 다른 인천 이제 단체장 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상당히 지금 평가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의외로 좋습니다. 뭐 좋게 본다가 51%니까 17% 이렇게 차이가 난 거 보면 의외예요. 그가 이제 안랩이 있어가지고 연고가 사실 안철수 위원장은 있다고 봐야죠. 연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수위원장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약간 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안철수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양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윤심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안철수 씨는 이거 뭐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선거도 뭐 선거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뭐 상대방도 사실은 게임 회사를 한 엄청난 3천억대 자산 가고 이러긴 한데 김병관 전 의원도 거기서 만만치 않죠. 하여간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런 상승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이 당장의 정치권에 있어서는 6.1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아마 6.1 지방선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막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7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야 간에. 지금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선거가 엄청난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 뭐 광역단체,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교육감 이런 수도 없는 선거들이 동시에 거기다가 또 7곳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까지.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 선거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도 그 어떤 개별 후보의 어떤 그 장단점이나 또는 개별 후보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큰 흐름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이게 보면은 지금 아직도 무당층이 18% 정도 있거든요. 18% 정도 있는데도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표시해서 찍는 선거, 교육감은 이제 당 표시를 못 하잖아요. 당을 표시해서 찍는 선거에서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 무당층이 또 막판에 지금 앞으로 정치 일정이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온다든지 21일 날 오니까. 그리고 또 국회 시정연설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 협치를 보이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그 미디어 스포트라이트가 엄청나게 펼쳐질 겁니다. 이 가는 그러겠죠.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개별 작은 구청장 선거라든지 뭐 시의회 선거라든지 이런 건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그 국가적인 내셔널 이벤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엄청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당이 유리한 선거가 이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17곳에 초반 판세랄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도 저한테 이제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7, 8개 정도면 선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당은 지금 이제 10개 이상. 10개 이상이 돼요. 10개 이상.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경우는 민주당은 광주 전남부, 세종 제주 이 5곳이 지금 우세한 걸로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기반이 있는 곳이죠. 자기들이 높은 지역이고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PK 부울경 그리고 TK 대구 경북 여기 5곳이고 거기에 서울 강원 충북 여기는 우세 그래서 8곳은 지금 충분히 승산이 있다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전하고 인천 여기는 경합 우세 약간씩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충남 여기가 지금 여전히 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세종 지역도 그거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서 세종 지역도 거의 따라 붙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경합 우세를 포함해서 우세 지역이 국민의힘에서는 한 10개,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는 5개로 보는 것이고 거기서 경기 충남 여기와 세종까지 다 이겨버리면은 13개로 완승을 거두는 거고. 17개 중에 13개를. 예, 완승.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하고 제주만 내주고 내고 내주고 13개로면 완승을 거두는 것이고 세종을 넘겨준다든가 또 경기 충남 지금 아주 박빙인 지역을 하나씩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은 뭐 11대 6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박완주 성추행 사건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경기도도 보면은 박완주 의원의 그 성추행 사건은 뭐 여기에 포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여론조사에는 최근에 나타난 것 보면은 아주 경기 지역도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5월 7, 8일 이 MBC가 코리아 리서치하고 조사한 것 보면 김은혜가 36, 김동연이 35.7, 그리고 11일 코리아 헤럴드가 조사한 것 보면은 김동연 42.4, 김은혜 42.4, 김동연 41.8. 그 전에도 0.3% 차이뿐이 안 나고 여기도 0.6%니까 이건 지금 거의 박빙이다. 문제는 이 최근에 조사한 거 11일 날 조사한 거 한국 여론조사연구소에서 그게 강용석이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0.6% 차이인데 강용석이 5.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석과 김은혜가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건 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이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은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성추행 사건이 반영이 되면 다음 조사에서는 뭐 단독으로도 김은혜가 좀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강용석과의 단일화가 아주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이 마이너 군소 후보는 사실은 이제 실제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제 그 유권자들이 될 사람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표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용석 씨는 상당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에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뭐 어떤 데는 뭐 10%까지 막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선거 실제 본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이 팬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팬덤이 있죠. 보수 유권자들 대상으로 이제 팬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이제 초박빙 선거에 이런 후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엄청난 고민인 거죠. 그래서 김은혜 씨도 처음에는 뭐 이제 이 뭐 단일화든 협상을 논하는 건 아예 그냥 말이 안 된다 했다가 요즘 약간 태도 변화 유연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이고 있고 재밌는 건 뭐 강용석 씨가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입장에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김동연하고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하고 싸우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흥미 요소도 있고 또 그 이벤트적 요소들이 있어서 뭐 조금 바람직하게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한번 비록 입당을 못했고 당원 자격은 없지만 정치라는 게 한번 뭔가 타협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까다로울 수 있어가지고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데 뭐 딱 대결 룰을 정해서 한다든지 또는 담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담판을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좀 쉽게 경기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경기도를 가져오면 지금 충남이 좀 약간 조금 밀리잖아요. 충남이 5월 1일 날 KBS가 조사한 것 보면은 김태흠 의원이 33.8% 그리고 양승조 후보 지금 현 지사지요. 37.5입니다. 사실은 전에 조금 더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 호재가 나타나고 거기가 지금 멘붕 상태가 된 게 박완주 의원이 바로 천안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안희정도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완주 의원이 안희정계란 말이에요. 안희정계. 그리고 이 천안이 충남의 인구의 한 30%가 됩니다. 31%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천안에서 뒤집어져 버리면은 이 지지율은 완전히 김태흠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박완주 의원 사건이 충남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지금 호재를 만났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남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인천이 이제 또 관심사 아닙니까? 인천이 그동안 유정복 국민의힘 전 시장과 박남춘 민주당 현 시장이 붙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MBN에서 조사한 것 보면 한 5 내지 6% 정도 유정복이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5월 8일인가 저 개항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조사를 보면은 11일. 여기 보면은 유정복 44.6 그리고 박남춘 41.15 3.4% 그러니까 약간 좁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효과가 그렇게 크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전 지사가 약간 도피형으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임팩트가 좀 약간 그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여하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 그 결과를 봐도 뚝심 있게 그다음에 이제 이 추진 결단력을 가지고 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11% 포인트 확 오르면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와는 별개로 이 선거는 뭐 그대로 각자가 또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이제 국정을 잘 이끌어 간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한덕수 씨 뭐 저 인준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선거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서는 이제 유리한 국면인 건 확실하고 몇 개 이 중요한 이제 이 저 지역에서 이제 그 견제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심리 같은 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해봐라. 국민의힘한테 나라 잘 이끌어봐라 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갈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또 한미 동맹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뒤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북한이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어떤 돌파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백신 지원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 따라서는 압승을 거둘 수도 있다. 호남하고 어디 뭐 한 군데 정도 빼고는 싸그리 이렇게 이길 가능성도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TV 토론에도 KBS TV 토론에도 안 나가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영길 씨가 이제 그 마이너 정당하고 이제 토론하고 그 정도로 이제 서울시가 유리하고요. 오세훈 씨는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의회가 지금 이제 110석인데 국민의힘이 6석이에요. 6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지금 약간 반향을 서울에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여론이 보이지 않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나 또 이런 걸 보기 전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통상 이제 이게 그 대통령 바뀌고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그 저 권력을 창출한 정당이 썰어가는 게 보통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는 대부분 그랬었죠.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의원 선거도 있지만 구청장.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에는 25개 중에 서초구 빼고 24개를 민주당이 쓸어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 아무리 적어도 과반은 넘기는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판단이더라고요. 더 뭐 한 60, 70%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막 6일 지방선거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